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는 행복한 힌트로 가는 다양한 길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알찬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행복한 힌트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 2막을 꿈꾼다. 행복한 은퇴.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행복한 은퇴로 이끌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계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멘탈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아, 그래요? 산뜻해지고요.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았나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는 은퇴 후 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은 3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은퇴 후에 만나지 말아야 될 불청객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퇴 이후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주와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와 금연. 사실 이거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도 모든 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특히 김 씨. 절주 금연 얘기 나고 막 기침 나고 막 마른 침 마른 기침 나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절주와 금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왜 꼭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또 특별히 절주와 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은 뇌의 건강이거든요. 뇌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절주와 금연입니다. 왜냐하면 음주 자체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음주 자체가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은 흡연이 몸에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혈관을 나쁘게 만들어서 뇌출혈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절주와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술, 담배에 좀 손을 댑니다. 좀 손을 대는데 이게 끊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술이야 안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이 흡연 같은 경우는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서진 씨는 모르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그만큼 또 중독성이 너무너무 강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예전에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그 아편하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마약인 히로뽕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마약 호카인. 그다음에 담배. 이 네 가지 중에 중독성이 가장 강한 약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담배인가요, 혹시? 담배니까 여쭤봤겠죠. 많은 분들이 담배가 아편이나 코카인,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놀라시. 그렇죠. 이 담배는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선이지만, 다른 마약은 안 되는데 오히려 담배가 중독성이 더 강하다. 다른 마약은 손에 대면은 이제 몸을 가둬지고 그렇죠.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담배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시원 삼아 호기심으로 펴보면 그게 중독자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독성이 제일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연구는 알코올 자체가 엑스타시나 히로뽕만큼의 중독성이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하고 술이 절대 중독성이 약한 약물이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은퇴하신 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절주와 금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이제 금연도 그렇지만 술은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안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게 되면 왕따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히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적당히가 어느 선인지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흡연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는 순간 나쁜데 음주는 적정 음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음주의 개념을 아시려면 표준잔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서진 씨가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 얼마큼이에요? 소주잔으로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2에서 3일 먹는데 한 반병 정도 먹는 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합쳐서요? 아니면 하루에? 하루에. 한 회당? 한 병까지는 좀 적정하지 않나. 두 분 다 적정 음주를 실천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적정 음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표준잔이라는 건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 10g일 때 그걸 표준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네. 막걸리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 비슷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10g일 때 우리가 한 표준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정 음주의 개념은요, 하루에 남자는 4잔. 4잔? 네. 그러니까 2잔. 2잔. 네, 2잔이고요. 일주일에 14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음주를 하면 적정 음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매일 2잔씩 매일매일 먹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 죽기보다 어렵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마시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중독성이. 양이 14잔이면요. 그럼 14잔 소주를 가득 채워서 2병 정도 됩니다. 그렇죠? 1병 반 정도. 일주일에 2병 정도. 그렇죠. 일주일에 2병 정도니까 뭐 이거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남자일 경우일 것 같고 여자분들일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훨씬 더 불리한데요. 사실 요즘 여성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 일주일에 7잔 미만이 적정 음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소주 1병 정도. 그리고 적당하다. 마시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루에 최대 4잔 이상을 마시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은 훨씬 더 좀 여성분들은 2잔, 남성분들은 4잔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반. 왜 4잔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결과는 아닌데 호주나 영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4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폭이니 음주운전이니 뭐 고성방가든 뭐 술 드시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4잔 이상을 드셨을 경우에 굉장히 그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4잔 이상은 드시지 않게 좋습니다. 몇 잔인지 모르겠는데 술만 마시면 전투적으로 변하시는 분들 있어요. 시비 걸려고 하는 분들, 울고 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 이게 막 탄력을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엄청 많이 포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포금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또 포금이라고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기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포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요. 일단 제가 잔술을 쉬지 못할 때. 잔술이 뭐죠? 제가 도대체 몇 잔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할 때. 잔술을 세지 못할 때. 제가 몇 잔을 마셨는지 그럴 때가 포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포금의 기준도 있나요, 선생님? 네, 포금의 기준도 있습니다. 네, 그 WHO나 미국의 그 국가 NIAA라고 이제 알코올 관련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5잔입니다. 5잔이요? 네, 하루에 2시간 동안 5잔 이상을 마시면 포금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다 포금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방송하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감독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뭐 심각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5분 안에 5잔씩 마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통 소주가 360cc거든요. 그러니까 360cc 곱하기 알코올 비중 0.8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알코올 퍼센트 0.20을 곱하면요, 대개 57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그램 수죠? 네, 그러니까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알코올 그램 수가 57g이기 때문에 표준잔으로 5잔, 5.7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소주 한 병 이상을 드시면 포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한테 술 마시면 막 야, 나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지 평상시에 아예 안 마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포금을 안 하십니다. 근데 매 반주로 한두 잔씩 이렇게 하시는 습관처럼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더 안 좋은지가 너무 궁금해져요. 그러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모두 다 안 좋죠. 그렇겠죠. 물론 모두 다. 그러니까 포금의 경우는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조금씩 드시는 분들은 신체적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세포의 손상이라든지 뭐 간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같은 문제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둘 다 안 좋은데 한 번에 포금을 많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질병이 좀 달라지네요. 그렇죠. 컨트롤도 뭐 신체에 대한 컨트롤을 잘 못하고 이제 정신적인 파괴가 많이 심각해지는 거고 매일 드시는 분 육체적인 신체가 파괴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술은 약술이란 건 없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기훈 씨도 상당한 애주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평소에 습관이 포금하시는 습관인지 아니면은 좀 꾸준히 늘 드시는 저희는 궁금한데요? 일이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할 땐 또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없는 날에 먹기 때문에 얼마 동안 참았던 것을 한 방에 막 들여익히는. 근데 이렇게 참았던 걸 한꺼번에 마실 정도로 술을 왜 드시는지 저는 참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이게 왜 먹게 되냐면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먹게 만든다는. 세상에. 죄송합니다. 그게 네. 아니라 저는 안 그래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술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첫 시간에 상실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자분들이 술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시간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많아진 시간을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음주고요. 또 그 상실감을 가장 빨리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음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술을 드시는 이유를 그동안 이제 쭉 살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마시던가 아니면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는 막 더 좋아지려고 흥분하고 이제 신나려고 술을 드시고 이제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불안하거나 상실감이 있거나 우울한 기분들을 피하고자 술을 드시는 이유로 조금 바뀝니다. 어쨌든 알코올은 내 자신의 기분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처럼 배고파서 마시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려고 우리 뇌가 이 소위 말하는 중독 물질인 도파민을 갖다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중독 회로에 도파민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이 생각나는 현상. 제가 그런가요? 근데 저는 배고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평상시에 사실 이 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배가 고프면 그냥 맛있는 거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좀 나아지게 하려고 술을 드시는데 문제는 알코올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독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이 뇌 손상을 일으킨다니까 굉장히 겁나는. 무서워요. 그렇죠. 좀 겁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렇게 겁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이게 금주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도 모르고요. 그렇죠? 지금 뭐처럼 하루에 뭐 2잔, 뭐 폭주는 뭐 몇 잔 이상, 뭐 몇 잔 미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금주하기가 또 그만큼 어렵다는 거 어떠십니까? 금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중독자 분까지 된 분들을 제가 늘 치료를 하니까 임상 현장에서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힘들어 하시는지 늘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평생 동안 잘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러려면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드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술 한 잔을 마시면서도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이것 때문에 내 정신 건강과 내 사회생활과 내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 망쳐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술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천천히 오랫동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술은 절대로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은 안 취하려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나눠서 드시는 게 굉장히 근데 이 많은 애주가 분들한테 여쭤보셨습니까? 그러면 내 돈 들여서 술을 먹는데 안 취하면 왜 술을 먹어?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괴로워. 멘탈이 붕괴가 됐어. 뭐 이런 말 요새 멘붕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정신 상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술을 찾게 된다. 그분들이 알코올이 실제로 우리 뇌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고 상처가 나면 아파. 이 팔이 부러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 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제가 오늘 그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코올이 뇌 손상을 초래한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 손상을 우선은 알코올은 부정적 감정의 증폭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분들 치고 건망증을 안 겪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제 건망증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만큼 알코올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세포를 이제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알코올이 부정적 감정의 증폭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서 우울해서 화가 나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기분을 나아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깰 때는 사실은
기분이 더 안 좋아져 있어요. 그렇죠. 머리 아프고. 네. 네. 기분이 더 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서 술을 마셔서 술이 좀 술 기운이 오를 때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데 술이 깰 때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기 전보다 기분이 더 안 좋아져 있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후회스럽고. 네. 왜 이렇게 마셨지? 네. 그래서 이게 맞아요. 부정적 감정의 증폭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내가 가졌던 불안이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술이 깨고 나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술을 마셨는데 술이 깨고 나면 더 외로워지고 네. 화가 나서 술을 마셨는데 술이 깨면 더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짜증도 많아지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 손상을 초래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증폭이 된다. 상당히 위험하네요. 네. 제가 중독자가 아닌 분들도 아침에 술이 깨고 나면 짜증이 나요. 그래요. 아니 힘드니까 그렇죠. 많이 먹어 힘드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인식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술 취하신 분 보고 너 취했지? 라고 물어보면 한 분도 라고 말씀하시는 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한 분도 나 안 취했어 라고 얘기해요. 난 지금 괜찮아. 네. 갈지자로 걸으시면서 네. 그렇죠. 그만큼 이게 알코올이 인식장애를 일으키거든요. 인식장애. 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세 번째 걸린 분들보다 두 번째 걸린 분들보다 세 번째 걸린 분들이 나는 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자신이 얼마나 음주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부정하게 만들.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네. 자신이 술 문제가 있다고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이 커지고.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인식장애와 판단력에 대한 장애. 담배 피시는 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추잡한지 잘 몰라요. 그래요. 담배 연기 날리고, 재 날리고, 맞아요. 그 담배 연기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담배. 저는 흡연자니까. 꼭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오시더라고요. 누가요? 어휴,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죠? 네. 이게 지난 시간에 그 은퇴 후에 상실감을 극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주가 소통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식의 장애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선 타인의 말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죠. 음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망가져요. 소통의 능력.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내 음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랑 얘기해보면 내 말이 이렇게 가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보다 내 말이 가서 튕겨 나온다라는 느낌이 있고 자기 주장만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야 됐어 안 봐 너랑 이러고 헤어지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다 술 때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가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군상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목소리 점점 커지고요. 싸움도 나고요. 그리고 난 안 취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모든 막 그러니까 뇌가 막 타격을 받으면서 그런 장애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폭력성이 증가해서 사실은 요즘 학교 폭력이 많이 있는데 학교 폭력 이전에 가정 폭력이 존재하고요. 가정 폭력 이전에 폭음과 폭주가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이들이 나는 애주가다. 나는 애주가지 중독자가 아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애주가와 중독자의 어떤 그 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있는 A라는 친구 분명히 중독인데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또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술이 무서운 게 본인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해요. 아까 인식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생기는데 본인이 술로 인해서 폐해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구나. 본인이 내가 나빠지고 있구나, 아파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스스로 대처를 할 텐데 내가 술로 인해서 음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거나 스스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다 보면 거죠.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면 중독자가 되고 있다. 그럼 술을 마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중독자의 길로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알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잘 드시려면 오늘 제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애주가가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데 세 번째는 참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천천히 오랫동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천천히 드시는 거. 무서워하면서 취하지 않으려고 드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애주가분이 중독자로 가고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들을 그러지 마. 너 계속 술을 마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요. 네. 그 신호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 신호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 신호가 뭔가요? 그 신호는요. 첫 번째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회사 동료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너 술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그 첫 번째 신호인가요? 네. 이게 권유해 줄 때.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권유할 때. 때. 너 술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가볍게 얘기할 때.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직 안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신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정말 친구가 좋아서 술을 마시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술이 좋아서 친구를 만나는지. 만약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굳이 만나도 되지 않을 자리인데 만납니다. 근데 저 친구를 만나면 술을 마실 거라는 걸 100%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술을 마실 거다. 이 사람을 만나면 술 마실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미리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사람을 굳이 만나는 경우. 그렇죠. 많죠. 그런 경우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는 이제 뭐 1차, 2차 좋은데요. 친구들하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한 잔 더 하고 가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맞아요. 아주 제가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신호가 또 있나요? 그 외에? 네, 그게 이제 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다른 신호는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필름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끊기는데. 그렇죠. 회식 한번 크게 하면 다들 필름 끊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필름이 많거든요. 끊기기 시작하면 음료수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광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럼 횟수는 상관없이 아니면 뭐 먹을 때마다 끊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에 한 번 정도 끊긴다? 그건 굉장히 많은 거고요. 필름은 끊기면 안 돼요. 그 통편집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름이 끊기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요. 필름이 끊긴 척은 한 적이 있었는데 끊긴 적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민망한 일이 있으면 난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술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라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주는데 그 느낌이 취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이제 필름이 끊기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늘 드리냐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고 그 빈도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전문가를 꼭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신호가 또 있나요? 이제 혼자서 술을 마시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혼자서 술을 마실 때.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떨어지고 내가 술 때문에 술 먹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마시게 될까 봐 혼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술 때문에 사고 칠까 봐도 혼자 드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것도 나눠서 드시는 게 아까워서 혼자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혼자 마시면 무조건 심각하다. 심각해지는 신호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기훈 씨 혼자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혼자 마시는 건 좀 그런데 주변에 제가 걱정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면 필름이 끊기고 혼자 마시고 술이 모자르면 한 잔 더 하고 가려고 하고 뭐 이런 빨리 여러 좀 절주를 권유해야겠어요. 본인이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난 괜찮아. 이게 그분의 유일한 말인데. 그럼 큰일 났네요. 박사님 빨리 찾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상실감이나 안 좋은 기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음주와 흡연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미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 가까운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으셔서 혹은 저한테 오셔서
이게 내 알코올로 인한 음주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고 상담받아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내가 한번 잠깐 서서 그동안에 음주를 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나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네.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음주량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조금씩 평생 동안 잘 즐기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음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네. 그럼 아주 간단하게 네. 이 흡연은 누구나 다 나쁘다는 걸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게 또 금연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연할 수 있는 방법, 팁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이제 정말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시는 분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90명 이상은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그 금단 증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계속 담배를 피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가장 이게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담배 끊는 게 제일 쉽다. 나는 수백 번도 더 끊어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쉽지만 또 어려운 게 금연인데요. 금연은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약물들 중에 제일 쉬워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금연을 시도하면 어쩔 수 없이 성공하는 게 금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생으로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담배를 끊는 확률은 5%입니다. 네. 보건소 가셔서 패치나 껌을 씹으시면 10%가 되고요. 네. 저한테 오셔서 이제 금연 치료제를 받으시면 그게 30-40%로 올라가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생으로 끊으면 20번을 시도하면 성공하신다는 뜻이고요. 네. 패치나 껌을 씹으시면 10번. 네. 금연 보조 치료제를 복용하시면 서너 번만 금연 시도를 하시면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금연의 확률이 이제 그렇게 차차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걸어서 가는 방법부터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지는 본인의 결정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확 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용기도 생기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은퇴 후 정신 건강, 건강하게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이제 3번의 시간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행복의 시작은 절주와 금연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절주를 실천하시고 금연을 실천하셔서 꼭 행복한 은퇴의 삶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들은 이야기가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이 중요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는 주변 분에게 다시 보기를 알려주면서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전문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하면서 다시 보기를 해서 권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입소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인생 제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 설계 우리가 미리미리 다들 준비해서요. 모두들 행복한 은퇴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멋진 인생 2막을 꿈꾼다. 행복한 은퇴.